제가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다가 뇌과학에 관심을 가진 건 전 1989년이에요. 그때부터 좌뇌우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30년 돼가는 거죠. 뇌과학과 미래학을 동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도달한 게 뭐냐면 인간의 두뇌 속에는 다차원이 숨어있다에 도달을 했어요. 인간의 두뇌 속에는. 이 세대로는 어떻게 알파고를 한번 이길 수 있었는가의 답입니다. 인간의 두뇌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있는 어떤 평행우주, 양자물리학적인 현상이 늘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지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가 미래를 느끼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무의식을 미래의 나의 어떤 밝은 미래를 향한 그 길을 찾는 어떤 문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부하고 책 읽고 하죠. 공부하고 책 읽는 게 뭐냐면 이 문이 안 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녹슬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기름 뿌리는 거 있죠. 기름을 뿌리는 게 이게 이제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예요. 예체능 이런 거. 기름을 뿌리고. 책 읽는 거 뭐냐면 손잡이를 계속 흔들어. 이렇게 삐걱삐걱. 그러면 손잡이를 막 흔들다 보면 인문학을 막 공부하다 보면은 기름을 뿌린 다음에 인문학을 막 공부를 해. 예체능을 즐기고 즐겁게 가끔 술 한잔하고 하면서 또 막 공부를 해. 그러면 이게 점점 기름이 그 녹슨 곳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해서 딱 그 드디어 문이 쫙 열려요. 그때 그러니까 이세돌이 그 문을 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묘수가 자꾸 떠올라요. 그때. 그러니까 그 묘수가 떠오르는 두뇌로 타고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기름치고 막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 밝은 미래와 연결된 무의식의 문을 여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무의식의 문이 잘 열리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이게 또 얼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문이. 근데 좀 따끈따끈하고 해야 얘가 문이 빡빡하지 않고 뭐 잘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비유하자면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건데, 두 가지가. 하나는 일단은 자기 분야에서 내가 이 정도면은 내 분야는 다 공부했어 정도의 자신감이 나와야 돼요. 자신감. 그게 안 나오면은 잘 안 열려요. 좋은 해안이 잘 안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학자들은 훈련이 중요하다. 학위 시습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존 공교육을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 학위 시습이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해요. 그런데 괴롭게 하는 거는 뭐와 위배가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와 위배가 되느냐? 이게 안 되어버려요. 그 문이 쉽게 열리려면은 그 두뇌가 세타파 상태가 되는데, 세타파 상태라는 것은 마음이 동심일 때 잘 된다는 거예요. 6살, 7살짜리의 마음일 때 그 문이, 지혜의 문이 잘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벨상 탄 사람들의 인간성에 공통점이 있어요. 장난기가 좀 있습니다. 동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그 사진 중에 혀 내미는 거 있죠, 이거. 네, 많이 보셨죠? 동심을 가지고 있어요. 동심을. 그런데 공부할 때 무지하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동심 영명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동심은 영이 맑다. 동심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실패하죠? 고시패스에서 출세해야지 이러면서 공부하면 실패해버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실패 안 했죠. 그죠? 뭐 이렇게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카르텔. 학벌 카르텔. 학연, 혈연, 지연 아시죠? 앞으로는 학연, 혈연, 지연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뇌하고 컴퓨터가 서로 연동되는 칩을 여기다 받겠다. 두뇌가 스캔되는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기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다 칩을 안 박아도 원격으로 스캔해도 생각이 읽히더라는 거예요. 원격으로. 앞으로요, 인공지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두뇌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분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동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동심이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몰입이고 사심이 없는 것이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런 사람하고만 일하게 됩니다. 물론 동심만 있으면 안 되고 동심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자기 분야에서 입체적인 시각, 관점을 가지는 경험이 융합할 때. 자, 그러면 입체적인 관점을 가진 경험을 융합하면서도 동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타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타정신으로. 동사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동심에다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태인 교육에서 지구를 좋게 만들어라, 항상 기부를 해라.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 두 가지 두뇌 상태를 만들어서 유태인들을 더 그 미래를 먼저 잡게 만들려고 하기 위한 교육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태인들의 경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근데 이 지혜는 유태인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민족도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렸죠. 그거를. 잃어버렸죠. 네. 자, 25분이에요, 이제. 자, 이번에, 이건 넘어갈게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 전주에서 왜 살인 어린애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너무 졸리니까 재밌는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좀 조는 분도 있어야지. 자, 모성애와 부성애의 차이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의학, 신약이 나왔을 때 사람한테 연구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쥐실험하고 원숭이 실험을 통과해야 돼요. 원숭이 실험은 그게 더 위험할 때 원숭이 실험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부작용이 많지 않으면 쥐실험 끝나고 나서 인간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좀 더 가까운 애들한테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귀한 것일수록. 근데 들쥐 중에서 종류가 같은 두 종류의 들쥐를 연구한 사람이 한 들쥐는 얘가 수컷이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을 가거든요. 바람둥이인 거죠, 완전히. 딱 거시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들쥐는 아빠가 새끼를 길어들이는 거예요. 아빠가. 같은 종인데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쥐들한테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새끼를 돌보는 아빠한테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기본적으로 옥시토신이에요. 근데 옥시토신은 물론 섹스에 의해서도 나오긴 하지만 옥시토신은 고통에 의해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킨십, 특히 출산 고통을 많이 느낄수록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분만한 엄마가 제왕절개한 엄마보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요. 옥시토신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게 옥시토신의 차이인데 바소프레신은 물론 바소프레신이 딱 구분되지는 않겠지만 바소프레신은 스킨십하고 섹스에 의해서 우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소프레신. 그게 남자의 부성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이제 좀 동물의 단계를 많이 벗어나지 않은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 얘기가 아니라 약간 동물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는 아빠들의 특성은 뭐냐? 자기랑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의 자식을 자기 친자식보다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왕들이 세자를 물려줄 때 항상 지금 잠자고 있는 여자의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다 반대해. 그럼 나라 망한다고. 번처 장남한테 해야 정통성이 산다고.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남자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동물적인 속성이 있다. 즉 우리는 언제든지 꽃뱀한테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랑 스킨십 해주는 여자한테 난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남자의 본성이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 살아가면 거기에 대처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쥐하고 인간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인간 실험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쥐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 스토리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친부가 자기 딸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모가 스킨십을 해주면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남자의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넘어갈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뇌의 성능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합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코르티솔하고 세로토닌이 결합했을 때 두뇌는 장기적으로 증강을 하더라.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왔을 때 두뇌는 장기 증강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집중력이 좋아지더라. 그러면 노르아드레날린은 언제 나오느냐?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하고 위기 상태에서 내가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집중을 할 때. 사냥감이 눈앞에 보일 때.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두뇌의 발달 속도라든가 치매가 오는 속도는 발달 속도는 느리고요. 치매가 오는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두뇌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절대 은퇴하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코르티솔하고 세로토닌이 결합했을 때 두뇌는 장기적으로 좋은 성능을 유지하더라. 코르티솔은 뭐냐면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게 나옵니다. 또는 굉장히 성격이 지랄 같은 상사 밑에서 일을 할 때. 이게 계속 나와요. 시험 준비할 때. 시험 볼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시험 준비할 때 길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코르티솔이 많이 나옵니다. 네. 면역력이 약해지죠. 그런데 코르티솔이 나올 때 내가 짜증이 나고 이 다리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때 문제는 코르티솔이라는 것은 다른 호르몬을 이렇게 억압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왜 옛날에 안철수도 그 슬럼프를 잘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보통 슬럼프가 왔을 때 사람들은 술을 찾거든요. 코르티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엔돌핀하고 도파민인데 도파민은 쇼핑을 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더 사람은 탕진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야 코르티솔을 좀 완화시켜 주니까 물건을 더 사고 싶어 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그래요. 네. 또 하나는 술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마약을 하고 싶어 하고요. 엔돌핀이 나와주니까. 그 다음에 자해를 하죠. 자해를 해도 엔돌핀이 나와주니까. 두뇌의 욕구는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코르티솔 상태에서 세로토닌 상태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죠. 세로토닌 상태는 뭐냐면은 무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둑 그 프로들 그 행태를 보면은 그거 아세요? 바둑에서 이겼을 때는 복귀를 한답니다. 복귀하는 확률이 높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지? 그래서 이렇게 떴구나, 이렇게 떴구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도파민도 나오고 막 도파민에다가 막 세로토닌이 막 나와. 면밀한 그 생각을 회고하고 막 만족감이 드니까. 근데 지면은 그날은 복귀하기가 싫대요. 술 마시고 싶은 거야. 내가 왜 졌지? 그러면서 막 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두뇌는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자존감이 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두뇌는 하강하지 않고 더 발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아실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코르티솔 상태일 때 도파민하고 엔돌핀을 빠져버려요. 세로토닌을 반드시. 근데 이 세로토닌은 편하게 쉬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면밀하게 뭔가를 검토하고 아주 디테일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럴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몸이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해내는 사람만. 이게 두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개인데요. 100장인데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야 되고, 이거 인공지능 뭐 일자리 뺏는 거 뭐 나중에 제가 그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의 종류고, 빅데이터는 이 순서대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기계, 물질, 기계와 물질이, 기계는 어떻게 정복되냐면은 바로 사물 인터넷, 값싼 센서가 모든 기계와 어떤 벽에 다 이렇게 붙어버리게 돼요. 심지어 나노 센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 안에서 뭔가 건출될 수 있는 것까지 있어요. 자그만 그 물방울 안에. 그것까지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와 물질을 정복한 다음에 무생물과 바이러스를 정복하게 되고 오래 걸리죠. 이거 한 2030년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생물을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화 되면 인공지능이 알 수 있다. 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언제 완벽하게 빅데이터화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물이에요. 생물과 미생물이에요. 우리 세포는 미생물이니까 우리 몸속에 90%의 DNA가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의 DNA이고 우리 인간의 DNA는 10%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10%만 인간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생물과 미생물이 완벽하게 데이터화 됐을 때 인간은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2045년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데이터화 된다는 얘기, 이 순서대로. 결국 비물질과 다차원까지 데이터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도 가게 되면 인공지능은 착한 신이 됩니다. 인간을 위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낙관할 수 있어요. 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옛날에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빨라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빨라야 되는데, 자 어디에 속도를 그러니까 잘 골라서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빨라질 수 없잖아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빨라야 될 것인가를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에서 빨라야 될 것인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맞춤에서 엄청나게 빨라야 됩니다. 고객 개인 맞춤에서. 그러나 5배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5배의 정성을 들어가서 개인 맞춤에 굉장히 우리가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적응을 해야 되냐면 인공지능 가격이 싸질 때까지예요. 즉 지금 구글하고 IBM에서 왓슨과 알파고를 사용을 하고 돈 받고 계정을 팔고 있잖아요. 병원에 암 진단 왓슨을. 그 돈을 안 받거나 지금 아마 안 물어봤거든요. 제 생각에 한 달에 1억일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일 것 같아요. 그 왓슨 인공지능을 한 달 동안 쓰는 비용. 우리가 매달 그 돈을 주고 인공지능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 중에는 그런 갑부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가격이 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왓슨을 사용하는 가격이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5배의 노력을. 그때가 언제쯤이 될 것이냐? 2030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2030년. 1억 주고 쓰던 인공지능이 100만 원대로 떨어지는 시점.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견뎌야 돼요. 10년 엄청 즐겁게 견디셔야 됩니다. 괴롭게 견디면 죽습니다. 10년 내에. 힘들어도. 얘를 다른 걸로 좀 바꿔놓고요. 잠깐만.
도표로 바꿔놓을게요. 네, 이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 두 가지 도표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좀 제가 이렇게 이걸 포토샵으로 막 맡기고 막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손으로 쓱 그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계속 인간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놀 자리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참다의 그 후원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에요. 유망한 업종입니다. 자, 놀 자리 또는 누울 자리잖아요. 누울 자리냐, 놀 자리냐, 그죠? 인간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그런데 상조회사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냐면은 어떻게든 죽음이라는 의미를 축제로 바꿔야 돼요. 축제로. 네.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 돼, 상대방한테. 죽음은 축제다. 어떻게 왜냐면은 이게 보세요. 자, 돌잔치도 하죠. 웨딩도 하죠. 근데 상조도 해. 연결이, 그죠? 너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노는 거, 셀리브레이션도 하는데 애도하는 것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색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나 상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게 큰 사업인데 지금 대박 사업 아니에요. 고령화. 지금 안타깝지만 돌아가실 분들이 줄 서 있잖아요. 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축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장례 문화 자체를 굉장히 우리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노름하고, 그죠? 그 장례식장에서 왔을 때 축제였거든요, 원래. 그게 이제 하늘로 좋은 곳으로 갔다라는 믿음이 완벽해지면 그게 축제가 돼버리거든요. 축제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참 복잡해요. 종교가 또 다양하고 막 이래가지고 상조회사 대표는요, 특정 종교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상대해야 되니까. 저는 종교는 없지만 아주 저는 굉장히 신을 믿는 사람 이렇게 가져야 되는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문화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를 이 심층 상담은 따로 하자고요. 오늘은 이 거시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D번 단순 반복 노동 구역의 감소 엄청나게 빨라지죠. 네. 쭉 줄어드는 거예요. 쭉. 비정형 복잡성 처리. 비정형 복잡성 처리는 언제까지 증가할까요? 인공지능이 범용 인공지능으로 상용화되기 전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빅데이터를 현재 인공지능이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특성이 있고 따로따로 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두뇌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묶이게 되면은 비정형과 복잡성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빅데이터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중간에서 이거를 굉장히 눈치 빠르게 조율해줘야 되는 직업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냐, 그게 2025년이 전 정점이라고 보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이 딱 넘어가는 순간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니 개인 맞춤이니 이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개인 맞춤의 속도를, 고객 맞춤의 스피드하게 속도를 늘려가지고 5배씩 일하면서 한 5년만 버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이게 연착륙하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5년을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의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B번 즐기는 창의성 경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이게 놀자리죠, 놀자리. 네. 즐거운데 창의적으로 즐거운. 네. 아까 두뇌의 욕구예요, 이게.
A번 개인 맞춤 온디맨드화. 개인 맞춤 온디맨드화가 대량 생산 시대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지금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일코노미 뭐 최근 나온 책에서 나와 있는 뭐 아무튼 무수한 유행어가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말씀드릴게요. 결국 저는 100%로 간다. 어느 시점에 1인 맞춤은 100%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주게 된다. 인간은 100% 못해요. 아니 우리는 노력할 뿐이죠. 앞으로 5년간 정말 열심히 하셔야지 이제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지금 살짝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표로 보는 게 빨라요. 압축적이고 빨라요. 자,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가치의 확산 쭉 올라가는 거죠. 네, 연도가 있고. 노동자 대비 로봇의 비율. 우리나라가 현재 노동자 대비 로봇 비율이 5%예요. 근데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5 곱하기 20 늘어나니까 5, 10, 20, 40 이렇게 늘어나버려요. 그래서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40%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아마 2025년이면 40%가 될 거예요. 로봇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2030년 정도 될 수도 있어요. 40%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제 느낌대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여기는 제 무의식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자, 육체 노동의 가치, 인간의 육체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고객 맞춤으로 정신을 엄청나게 써야 되고요. 몸도 5명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몇 년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래야지 그 다음 인공지능이 싸질 때하고 바톤 터치가 된단 말이에요. 바톤 터치가. 예전에 하던 대로 앞으로 5년을 살아버리면 바톤 터치가 안 돼요. 인공지능이 싸지는 그 좋은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걸 내가 맛을 못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 기업이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정신적인 노동에 인간의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정신적인 놀이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노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가치도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가치를 대신해 주는 것은 2024년 이후부터 인공지능이 점차적으로 인간 정신 노동의 가치를 대신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넘어가고요. 경제는 점차 민주화로 가긴 갑니다. 그리고 앤드류 응이라고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처럼 쓰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기세 내죠. 지금 전기세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전기세 내고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고 그 시대가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면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올 때까지 우리가 전기세 정도 내고 인공지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때까지 내공을 쌓으면서 고객 맞춤의 그 노동과 정신 노동과 엄청난 사랑과 봉사 정신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올 때까지. 네, 그 얘기예요. 블록체인 얘기는 아까 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쑥쑥 넘어가고요. 네. 이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사업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 키워야 됩니다. 사업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 대기업은 너무 관료적이고 더디고 비영리 단체나 정부는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거다.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창업해야 한다. 나는 사업을 위해 창업하는 것에 반대한다. 제로투원의 저자 피터 틸이 한 얘기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뭐 전달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자, 50분 넘어갔고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